그 실제 GDP 실물 경제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나 거리가 벌어졌다. 그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살 때는 개별 기업은 조금 조심하자. ETF나 펀드. 네. 그럼 이번엔 그 주택,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떨어질 거야 하지만 그러한 말을 비웃듯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동산 하락할 거라는 얘기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뭐 그레이트 리셋 책 제목처럼 우리가 새롭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뭐 그동안 떨어진다 했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저 서울 아파트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물론 장기적으로 오릅니다만 이건 실질 가격인데 사이클이 있어요. 네. 이 떨어지면은 이 실질 가격이 상당히 오랫동안 또 4, 5년 동안 조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거기에 뭐 동행지 순환 변동도 들어가고 금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출, 가계 대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로 보면은 올 하반기는 상승률이 둔화됐다가요. 예, 내년부터는 꺾이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한번 깊이 한번 기존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시기가 아닌가. 그 언제까지 네,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당히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산 가격에는. 그렇죠. 자산 가격에는 반드시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순환 주기를 구해보니까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투자처를 이게 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주식시장은 뭐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사두면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예. 오히려 저기를 좀 안전자산처럼 안전투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르죠. 저는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명목 GDP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보다 1 내지 2%포인트 상승률이 높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 잠재 명목 성장률 3%라고 앞에 보고 있어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일 것이다. 뭐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명목 GDP만큼 3% 정도 장기적으로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도 한 14% 정도 가대평가됐고 이 부동산도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는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데 지금은 저 한국에서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 GDP 실물 경제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나 거리가 벌어졌다. 그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좁히고 나서 다시 오르는데 지금은 저는 상승면은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시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14%, 20% 부동산은 이렇게 명목 GDP? 예. 예, 명목 GDP보다 이제 상승해 있기 때문에 과대된 것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좀 시대가 바뀐 거 아니냐. 금리가 워낙 낮아지고 유동성은 워낙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자산의 가치가 이제 새롭게 재평가받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왔지만 그냥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재평가받는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버블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샬 K라는 게 있는데 이 마샬 K가 뭐냐면은 명목 GDP에 비해서 M2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97년 애한위기 겪으면서 이때 돈을 한번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실물에 네. 비해서. 그다음에 2008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 풀었죠. 이번에도 지금 M2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많이 안 늘리겠다는 거죠.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지난 6월에 금융안정보고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 금융안정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따릅니다만은 경제주체 부채가 많아졌다. 자산 가격에 많이 올랐다. 뭐 거품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은행이 이렇게 계속 또 돈을 풀 것인가. 지금 빨간 선이 마샬 K입니다. 마샬 K. 그 다음에 마샬 K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마샬 K가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그러니까 이기가 오면은 GDP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통화정책 적극적으로 운영하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돈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우선 금리가 떨어졌죠. 네. 저는 저 돈 때문에 채권 시장 거품 발생했다고 보죠. 앞서 말씀드린 주식,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다 거품이라고 보고 지금 있어요. 이 지표는 한국의 지표인 거죠? 우리나라 지표. 네. 저거는 미국도 좀 마찬가지예요. 뭐 수치만 좀 다를 뿐이지 이 그림이 미국은 이번에 우리보다도 빨리 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돈을 많이 풀어댔으니까.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저는 채권 시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명목 성장률은 거의 4% 정도 돼요. 네. 잠재 명목 성장률이.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1.7까지 올랐다 2.2%입니다만은 지나치게 낮은 겁니다. 상당히 그게 새로운 시대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 버블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버블이 금리가 저렇게 낮다 보니까 또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 새 시장에 가치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돈을 조금 덜 풀거나 줄이면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부분은 참 그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의견이 달라서 어쨌건 교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정상화되는 그 기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정상화되는 과정.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저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 원자재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러한 환경하에서 그렇다면 보다 좀 안전한 자산? 어디에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버블이 좀 있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금 비중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 실질금리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은행에다 이거 하면 금리 0.9% 안팎 주는데 물가가 2% 넘었으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니까 자산 배분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주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 배분을 현금 비중을 높이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4분기가 됐든 어떤 급격한 어떤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목 GDP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GDP 집값도 오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올 한 해만 보면은 3분기가 싸게 살 시점이고요. 3분기가 또 멀리 내다보면은 내년 하반기가 정말 저는 주식을 싸게 살 시점이다. 내년 하반기.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떤 거시적인 환경 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 치고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워낙 뭐 요즘은 메타버스가 뭐 관련해서 확 뜨기도 하고요. 예. 뭐 낙폭과대주를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가별 비중은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2010년 이후로 보면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젊은 네. 사람들이 오르는 것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락을 안 했으니까. 예,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은요 제자리 걸음했어요.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S&P 500 이런 주식이 제자리 찾아오는데 10년이나 걸렸거든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식은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한번 큰 조정이 있고 난 예, 다음에. 조정이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미국 주가는 뭐 명목 GDP에 비해서 가대평가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2% 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저는 미국 가계가 주식 비중 더 이상 늘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살 주체가 없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는 소비축이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등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MSCI가 이제 각 국가별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중보다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아시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절대적으로 미국 주식 하시는 예, 건 아니고요. 포트가 그렇다면 제가 100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과 중국 주식을? 지금 MSCI가 미국 비중이 한 60%가 넘을 아, 겁니다. 60%. 예, 저는 60%가 넘는다면 그걸 50%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고. 아, 미국 주식은 한 50% 정도. 예, 그 이하로 줄이는 게 좋고. 중국 주식은요? 예, 그만큼 중국은 제가 MSCI에서 비중이 지금 10몇 %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미국 주식 줄인 만큼 중국 주식을 그만큼 늘리는 20% 정도? 예, 예. 그렇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30%는 한국 주식이고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 떠나가지고 뭐 산업 기업은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런데 큰 산업 흐름으로 보면은 예, 저는 전기차의 모든 기술이 자율주동차에 융합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기차가 어디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판매가 될 것인가. 그건 거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비중 늘리는데 중국 비중 늘린 만큼 지금 전기차 관련. 아, 전기차 쪽으로 예, 관련된 2차 전지 주식을. 관련.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던데요. 예, 오른 제가 거.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70% 올라버렸거든요.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권유해야 되느냐. 조정 보일 겁니다. 아, 역시 조정 그러니까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예, 예. 있을 때 예, 예, 그럴 때 이런 비중을 늘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10년 장기 상승 우상향 주식 시장에 이것이 이제 좀 꺾일 것이고 횡보로 좀 바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론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를 바꾸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요즘 우주가 됐든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세계를 리딩하는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국민들의 어떤 수급 능력은 그 줄어들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투자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유동성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IT 거품이 발생했다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네. 지금 그만큼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면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꺼져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경상수 적자가 엄청나게 났음에도 번질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쓰고 채권 사가지고 미국이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 안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가. 예, 예.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과거처럼 그렇게 미국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미국의 불균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 줄이면 경상수익 적자가 줄어들고 적자가 줄어들 만큼 이제 금융 계정으로도 돈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중국에 투자할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중국의 어떤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너무나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적 변동성으로 인한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살 때는 개별 기업은 조금 조심하자. 아, ETF를 ETF나 펀드, 그다음에 랩 상품, 그냥 여러 종목을 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간접 투자가 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중국은 뭐 정치는 사회주의 경산주의입니다만 또 중국 가서 보면 경제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또 시장주의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직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언제든지 그 기업 규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중국은 뭐 개별 종목보다는 간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간접 투자보다 직접 투자를 그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수익률이 낮지 않냐 ETF는 펀드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주식 개별 주식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리스크가 크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중국 전기차 ETF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한 자산운용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았거든요. 네. 그게 10,000원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17,000원, 70% 상승했네요. 전혀 그냥 그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저 바이오도 그것도 같은 기간에 상장됐습니다만은 6개월 사이에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개별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을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ETF가 40%, 70%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ETF로 가시고 난 리스크 크더라도 크게 먹을래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하게 가는 거고 변동성 각오하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선호하신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리스크하고 수익률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제 금융회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요. 가끔 우리 금융상품에서 개발한 상품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끔 왜 이런 금융회사 이런 상품을 개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개발 나와서는 안 된 상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금융 투자할 때는 리스크하고 수익률을 같이 고려하셔야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항상 뭐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변수를 고려해야겠죠. 뭐 리스크를 관리보다는 그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은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그 미래 산업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이쪽에 우리도 역시 이쪽 섹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금과 근데 그 헬스케어 산업에도 좀 뭐 책에서는 그렇게 뭐 비중을 좀 두셨던데요. 저는 전기차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너무 그 불안정한 기대만 있는 막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테마주 막 이런 성격.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기업은 잘 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류가 건강해야 되겠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사실 저도 집에 가면 집사람이 무슨 거 건강식품이라고 아침마다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씩 먹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오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는 그냥 더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아까 중국 거 바이오 ETF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간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투자. 개별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신약이 그렇죠. 이게 3상까지 나왔어도 FDA 승인 안 나오면 끝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이것이 그 미국과 중국, 한국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미국 비중을 약 50%, 중국 비중을 한 20%, 한국 비중을 한 30% 이렇게 이 산업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그 금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뜨면서 사실 금 가격이 사실 일반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이 훨씬 치솟아 올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치솟고 금 가격이 좀 비실거렸잖아요.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이 또 지금 많이 빠지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제 책을 2월에 썼는데요. 근데 좀 이제서야 나왔는데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비트코인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상품에서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거품이 발생했다가 꺼지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쓸 때 비트코인 거품이 발생하고 좀 꺼지는 과정이다. 근데 비트코인 코인이 저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2008년에 세상에 나왔거든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저는 왜 비트코인이 나왔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신뢰도 달러 약세 이런 걸 저는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비트코인 버블이 붕괴돼 가지고 또 한 번 또 버블이 발생하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금을 결정하는 게 인플레고 주요 결정력이 달러 가치거든요.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도 뭐 어느 정도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 투자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아는 부자 한 분이 170억 원을 금을 사놨어요. 엄청 사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더라. 주식 배당 나오고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지루하겠네요. 그런 점만 생각하면은 저는 금은 많이 편입하는 게 아니고요. 뭐 자기 자산 중에서 5 내지 한 10% 정도 그 정도 금은 편입해 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셋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사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쓰신 책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인사이트가 참 많았고요.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다르게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